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 새로운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읽어갈 책은 댄 에리얼리가 지은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 썸네일에서 보는 것처럼 짝퉁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인가? 라는 좀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인지심리학 그리고 행동경제학의 토대를 두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독서 시간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네, 약 400쪽 정도 되는 책인데요. 이 책의 첫 번째 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장 단위로 읽으려고 그러는데 그 장의 분배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요. 가끔은 아주 긴 독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독서도 꽤 길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저자에 대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댄 에리얼리, 저명한 행동경제학자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상식밖의 경제학의 저자, 듀크 대학교 심리학 및 행동경제학 교수로 푸쿠아 비즈니스 스쿨, 인지신경센터, 경제학부, 의학부 등에서 강의와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텔아비브 대학교를 졸업하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인지심리학 박사학위를, 듀크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듀크 대학에서 대학교 내에 고급 통찰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의 다양한 연구 업적은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보스턴 글로브 등 유수의 매체에 소개돼 큰 반향을 일으켰다. 행동경제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그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좀 더 현실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인간은 비합리적이지만 그 행동 패턴을 예측할 수 있다는 주장을 기발한 실험들로 입증해 보인 그는 경제학계의 코페르니쿠스라는 별명을 얻었다. 경제 주체는 늘 합리적인 존재라는 기존 경제학의 근본 전제를 정면에서 반박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비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는 존재임을 다양하고 기발한 실험을 통해 보여준 그의 처녀작 상식밖의 경제학은 행동경제학의 새로운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간의 비이성이 갖는 긍정적 영향에 주목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한 경제심리학 역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극찬을 받았다. 이 책에서도 그의 탁월한 통찰력은 여전히 발휘되고 있다. 그는 혁신적인 실험과 유쾌한 일화를 바탕으로 부정행위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낱낱이 파헤친 뒤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자고 제안한다. 더불어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하는지 그 요인을 탐구하고 인간 본성의 한 측면인 부정행위를 통제할 방안을 제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책의 제목은요, 영어로는 The Honest Truth About Dishones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로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2012년에 우리나라에서 출판됐고요. 네, 맨 앞 페이지에 책의 도입입니다. 나의 은사님들, 동료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그들 덕분에 연구 작업은 늘 즐거웠고 또 흥미진진했다. 그리고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된 우리 실험에 참가한 모든 분들께도 이 책을 바친다. 당신들이 이 연구의 동력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추천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럴 다이어트란 제목입니다. 1970년대 케네디 예술센터가 운영하는 선물 매장에서 생긴 일이다. 거기서 일하는 직원은 대략 300명쯤 됐는데 대부분 나이가 지긋한 자원봉사자들이었다. 이 매장에는 금전 등록기가 없었으며 대신 물건을 팔고 받는 돈을 보관하는 현금 상자들만 있었다. 여기서 받은 돈이네요. 받는 돈이 아니고. 문제는 이 매장에 한 해 40만 달러가 넘는 매출액 중 15만 달러를 누군가가 훔쳐간다는 점이었다. 지금은 라피엣 대학의 총장이 된 바이스가 당시 이 선물 매장의 매니저로 일했는데
그는 이런 부정행위를 눈치채고 조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그가 밝혀낸 사실은 뜻밖이었다. 어떤 한 사람이 한꺼번에 큰 돈을 훔친 게 아니었다.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조금씩 돈과 물품을 훔쳤던 것이다. 예수를 사랑해 자원봉사를 청한 수십 명의 선한 노인들이 그런 짓을 했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댄 에리얼리가 낸 신간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이 파헤치고자 하는 주제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부정행위를 저지르는데 보통 아주 사소한 수준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에리얼리와 그의 동료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학문제 20개를 제시했다. 이 사람들이 맞힌 정답의 개수는 평균 4문제였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스스로 답안을 채점하고 답안지를 파기하라고 한 다음 각자 맞힌 정답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물었을 때 이들은 평균 6문제를 맞췄다고 대답했다. 이들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많이도 아니고 아주 조금씩.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대부분 스스로를 꽤 착한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주 조금씩 부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부정행위를 통한 이득을 보면서도 동시에 자기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규모로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 스스로가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것에 저항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창의적 사회과학자인 에리얼리는 이런 현상을 입증할 또 다른 실험 방법도 고안했다. 예를 들어 그는 대학 기숙사의 부엌 냉장고에 콜라캔과 현금을 넣어두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폈다. 학생들은 콜라는 몰래 가지고 왔지만 현금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현금을 가져가는 것은 도둑질이라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더 컸고 따라서 저항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또 한 번은 시각장애인과 일반인 실험 진행자로 하여금 택시를 타게 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택시 운전사들은 일반인에게 일부러 길을 돌아가는 부정행위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저질렀다. 마음만 먹으면 시각장애인에게 부정행위를 더 쉽게 저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택시 운전사들은 시각장애인을 속이는 것에 더 큰 죄의식과 저항감을 느꼈을 것이다. 사람들의 행위는 경제적인 동기보다 도덕성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에리얼리는 말한다. 하지만 나는 이른바 착한 사람 개념 및 이것이 암시하는 도덕적 함의에 충격을 받았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서구인들은 스스로를 근본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고 여겨왔을 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개념에 따르면 죄악이라는 것은 틈만 나면 재발하는 암과 같이 맞서 싸워야 할 어떤 대상일 뿐이다. 즉 우리는 날마다 죄악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말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 착한 사람 개념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도덕적인 이미지와 이기적인 여러 욕망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 애쓴다. 이들은 도덕적으로 넘치는 것과 모자라는 것을 다양한 측면에서 관리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물로 유지하려 노력한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도덕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은 다이어트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점심과 저녁으로 샐러드만 먹었으므로 쿠키 몇 조각은 먹어도 괜찮다는 식이 되는 것처럼 자신의 전반적인 삶을 돌아볼 때 스스로가 꽤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아주 조금의 부정행위는 너그럽게 허용하고 만다. 착한 사람이 도덕적인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100% 완벽하게 다이어트 식단을 따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충분히 봐줄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부정행위만 하는데 그친다면 자신은 일반적으로 착한 사람이며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경계선 혹은 기준점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다이어트를 할 때는 칼로리를 계산할 수 있지만 세상에 도덕성을 잴 수 있는 저울은 없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언제나 스스로에게는 너그럽다. 예를 들어 나는 선하고 괜찮은 사람이니까 시각장애인 승객을 속여 부당한 요금을 챙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아닌데다가 돈까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이 가지는 승객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고 합리화하는 것이다. 착한 사람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합리화와 자기 기만이 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다. 에리얼리는 이따금씩 도덕성을 재는 저울에 0점을 조절하는 게 좋다고 권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합리화에 익숙해질수록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다. 그러므로 이럴 때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현재의 행동 방식에서 벗어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권한다. 천주교의 고해성사와 유대교의 욤, 키푸르, 괄호 열고 속죄 1이 바로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다. 어떤 것에 유혹을 느끼고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십계명을 암송할 수도 있다. 유혹의 순간에 아주 작은 각성장치 하나가 장황하고 거창한 설교보다 효과적이라고 에리얼리는 주장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절대로 선함 그 자체를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선하다는 것은 너무도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정직함 혹은 올바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 자신의 도덕적인 행동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내면이 아닌 외면 혹은 사회적인 규범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에리얼리는 사회과학 실험을 진행하면서 도덕적인 행동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려 노력한다. 하지만 나는 이 책이 우리 시대의 도덕적인 풍토의 선한 측면 및 편의적인 측면을 탁월하게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한 가지.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고자 도덕적인 차원에서 계산을 하려 할 때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충분히 선한가? 사소하게 도덕을 위반하는 이런 행동은 우리의 본성에 비춰볼 때 참신하고 현실적인가? 아니면 그저 그렇게 평범한 모습인가? 데이비드 브룩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네, 서문입니다. 이제 11쪽. 우리는 왜 부정행위의 유혹에 빠지는가? 속임수 및 부정행위에 대해 내가 처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진 때는 2002년 앨런 사태가 일어나고 겨우 몇 달이 지난 뒤였다. 당시 나는 일주일 동안 정보, 통신, 기술 관련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술자리에서 존 페리발로를 만났다. 나는 존이 예전에 5인조 록그룹 그레이트풀 데드의 작사가로 활동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존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그가 최근에 몇몇 회사를 상대로 컨설팅을 해줬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회사들 중에는 앨론도 포함돼 있었다. 2001년에 그 유명한 앨론 사태를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사건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이렇다. 이 회사는 일련의 창의적인 수법을 동원해 분식 회계를 했다. 컨설팅 업체들이나 신용평가사들 그리고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회계법인인 아서 앤더슨이 눈을 감아주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 그러나 월가에 총아이던 이 회사는 더 이상 회계분식 사실을 숨길 수 없게 됐고 결국 이 일은 세상에 드러났다. 투자가들은 투자금을 날렸고 그 바람에 은퇴 계획은 물거품이 됐으며 수천 명의 직원들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었다. 그리고 결국 앨런은 파산했다. 존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존이 자신이 원해서 그 부정행위에 애써 눈 감았다고 말하는 대목에 특히 주목했다. 존은 비록 엔론이 빠르게 무너져가는 와중에 컨설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특별히 사악한 어떤 조짐도 감지하지 못했노라고 말했다. 아닌 게 아니라 엔론에서 대규모 부정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대서특필될 때까지 존은 엔론이야말로 혁신기업의 선도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더 놀라운 점은 그런 진실이 드러난 뒤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그 모든 조짐과 징후들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더라고 했다는 사실이다. 이 말을 듣고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존과 대화를 나누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엔론 사태가 3명의 사악한 인물, 즉 제프리 스킬링, 케네스 레이, 그리고 앤드류 페스토가 작당해 대규모 회계 부정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사람이 나와 마주 앉아 자신이 그 부정행위에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참여하진 않았더라도 본의 아니게 그 진실을 외면한 결과 결국 자신도 엔론 사태에 연루되게 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존을 비롯해 엔론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뼛속까지 부패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과 다른 종류의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자신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저지르는 부정행위, 즉 그리고 존이나 당신이나 나 같은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부정행위 같은 것. 내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만약 부정행위가 몇몇 썩은 사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넓은 차원으로 확대된다면 자신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저지르는 부정행위는 다른 기업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그때 이후 본물처럼 터졌던 기업 부정 사건들은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하게 한다. 한편으로 나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만약 나나 내 친구들이 엔론을 컨설팅 고객으로 만났다면 과연 존과 다르게 행동했을까? 존과 나눈 대화를 계기로 나는 속임수 및 부정행위라는 연구 주제에 사로잡혔다. 정직함과 부정직함에 대한 인간 능력과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나는 부정행위가 몇몇 소수의 썩은 사과들에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대다수 사람들에게까지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인지 밝혀내고 싶었다.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알아내기만 한다면 부정행위에 대처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소수의 썩은 사과들만이 부정행위에 책임이 있다면 의외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회사의 인사부서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을 테고 또 여기서 걸러지지 않는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본색을 드러낼 터이므로 그때 얼마든지 조직에서 제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부정행위가 소수의 악당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면 회사가 채용한 사람은 누구든, 즉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부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정행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고 인간 본성의 한 측면인 부정행위를 통제할 방법을 찾는 일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다음 소제목은 부정행위에 관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부정행위의 원인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경제학의 영역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은 노벨상 수상자이자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인 게리 베커의 견해다. 그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을 거친 뒤 이를 토대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주장한다. 팀 하포드가 경제학 콘서트에서 설명하듯 이론은 우연히 태어났다. 어느 날 베커는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 약속 시간까지 시간이 촉박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주차할 공간마저 찾을 수 없었다. 한눈 수 없이 그는 딱지를 떼일 각오로 불법 주차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사고 과정을 곰곰이 생각해봤고 자신이 내린 결정이 순전히 편익, 즉 주차 공간을 찾아 약속 시간에 늦지 않는 것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비용, 즉 적발돼 벌금을 내는 것을 분석한 결과임을 깨달았다. 베커는 또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행동의 선악 여부에 대한 고려는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자기 행동이 낳을 결과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비교하는 것이 전부였다. 합리적 범죄의 단순 모델은 이렇게 해서 탄생했다. 이게 좀 유명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Simple Model of Rational Cri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MORC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어갑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베커와 매우 유사하게 행동한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다르다. 강도 행각을 벌이며 이런 식으로 행동하든 혹은 책을 쓰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든 이런 행동이 늘 비용과 편익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이나 계산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베커의 논리에 따르면 이렇다. 만약 누구든 돈에 쪼들리는 상황에서 우연히 편의점에 들어간다면 카운터의 금고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빠르게 추측한 다음 그
그 돈에 손을 댔다가 체포될 확률과 선한 행동을 했을 때 보상받을 확률을 계산한다. 이런 비용 편익 분석을 근거로 우리는 그 편의점을 털지 말지 결정한다. 베커 이론의 핵심은 정직성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다른 모든 결정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비용 편익 분석만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SMORC는 부정행위를 설명하는 매우 단순한 모델이다. 문제는 이 모델이 과연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람들의 행동을 완벽하게 설명하느냐 하는 점이다. 여기서 SMORC는 다시 말씀드리면 합리적 범죄의 단순 모델입니다. 만약 이 모델이 완벽하다면 사회에서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체포될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경찰관의 수를 늘리거나 감시 카메라를 더 많은 곳에 설치한다. 둘째,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징역형의 선고 형량을 늘리거나 벌금을 높인다. 이것이 법 집행이나 처벌, 부정행위 전반에 대해 SMORC가 함축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SMORC라는 부정행위에 대한 이 단순하고 합리적인 모델이 오류가 있거나 완벽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그렇다면 부정행위를 극복하기 위한 표준적인 접근 방식들이 충분하지 않거나 효율적이지 못할 것이다. 만약 SMORC가 사람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여러 이유들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속이게 하는지 그 요인을 알아내야 한다. 그런 다음 이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바로잡고 그에 맞서 싸우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파악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나는 바로 이런 내용을 이 책에 다루려고 한다. 단순히 사람들의 부정직함 및 부정행위를 탐구하는 것을 넘어서 합리성 및 비합리성에 대해서도 다루려 한다. 부정행위가 그 자체로 매력적이고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흥미롭고도 복잡한 성정 가운데 한 부분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네, 다음 소제목은 비용과 편익이 전부는 아니다 입니다. 사람의 정직함과 부정직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실험 하나를 해보자. 상상으로만 하는 간단한 실험이다. 만약 사람들이 SMORC에 엄격하게 집착해 모든 행동을 오로지 비용 편익 분석에 따라서만 한다면 세상은 과연 어떨까? 만약 우리가 SMORC,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SMORC는 합리적 범죄의 단순 모델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SMORC가 전적으로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든 언제나 비용 편익 분석 결과에 따라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 선택을 할 것이다. 감정이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직장에서 아주 잠깐 동안 자리를 비우더라도 단 1분 동안이라 해도 당신은 지갑을 서랍 안에 넣고 서랍을 잠글 것이다. 현금은 반드시 은밀한 곳에 숨겨둔 금고에 보관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라도 숨길 것이다. 휴가 가느라 며칠 동안 집을 비울 때도 이웃집에 우편물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하는 일 따윈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까지도 매서운 매의 눈으로 감시할 것이다. 무언가에 합의한다는 뜻으로 악수를 나누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가 될 것이다. 어떤 거래를 하든 무조건 계약서를 써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소송을 비롯해 온갖 법률적인 분쟁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 역시 자라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 들 테고 같은 집에 함께 사는 그런 기회는 무궁무진하게 많을 테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이 성자가 아니면 확실하다. 우리는 완벽함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그러나 SMORC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으며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제대로 묘사하지 않는다는데 당신도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방금 해본 상상 실험은 사람들이 완벽하게 합리적일 때 발휘 가능한 모든 능력을 동원해 서로를 속이거나 훔치며 오로지 개인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데도 동의할 것이다. 네, 다음 서호 제목은 선량한 자원봉사자들이 저지른 범죄입니다.
라디오 프로그램 미국적인 삶은 2011년에 댄 바이스라는 어떤 대학생의 이야기를 방송했다. 이 학생은 워싱턴 DC에 있는 케네디 예술 센터에서 이 단체의 선물 매장들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재고를 관리하는 일을 했다. 이 단체의 선물 매장들에는 3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연극과 음악을 사랑하는 은퇴자들이었다. 이 단체의 선물 매장들은 일일 장터처럼 운영됐다. 금전 등록기 따윈 없었으며 현금 상자만 있을 뿐이었다. 자원봉사자들은 물품을 팔고 받은 돈을 그 상자에 넣었으며 거스름돈도 거기에 있는 돈으로 바꿔줬다. 케네디 예술센터가 운영하는 이 선물 매장들의 매출액은 엄청났다. 한 해에 40만 달러가 넘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것도 작은 문제도 아니고 큰 문제였다. 그 40만 달러 중 15만 달러 상당의 현금과 물품이 해마다 어디론가 새어 나갔던 것이다. 선물 매장들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승진한 바이스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도둑을 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우선 젊은 직원들을 의심했다. 이들은 현금을 은행에 가져가 예치 않은 일을 했다. 바이스는 사설 탐정을 고용한 뒤 함정 수사를 준비했다. 2월의 어느 날 밤 바이스와 탐정은 덫을 놓았다. 바이스는 미리 표시해둔 현금을 현금 상자에 넣어두고 자리를 떴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근처에 숨어 용의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용의자가 나타났고 두 사람이 이 용의자를 붙잡아 주머니를 확인한 결과 표시된 지폐 약 60달러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사건은 종결됐다. 정말 그럴까? 천만에. 이후에도 돈과 물품은 계속 사라졌다. 고민 끝에 바이스는 재고관리 시스템을 개선했다. 물품마다 가격표를 붙였고 매장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어떤 물품을 얼마에 팔았는지 일일이 판매대장에 기록하게 했다. 이런 조치를 취한 결과는 어땠을까? 당신도 예상했겠지만 현금과 물품의 점도둑질은 사라졌다. 도둑은 단 한 사람이 아니었다. 예수를 사랑해 자원봉사를 청한 선한 노인들 다수가 현금 상자에서 돈을 빼내고 매장의 물품을 몰래 빼돌렸던 것이다. 우리 사회의 도덕 수준을 생각하면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이를 바이스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사람은 누구나 기회가 닿으면 언제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려 합니다. 사람에게는 나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제어해주는 통제장치가 필요합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왜 속이면서 자신이 착하다고 착각하는가입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기본 주제는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합리적 비용 편익 요인들 및 비합리적 요인들을 살피는 것이다. 전자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행위를 부추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요인이고, 후자는 우리가 보통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요인이다. 막대한 금액의 돈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떤 한 사람의 지독한 악당이 한 짓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부정행위가 반드시 어떤 사람이 비용 편익 분석을 거쳐 막대한 금액의 돈을 훔쳐가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러 사람이 조금씩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 훔치는 경우가 더 많다. 요컨대 60달러를 훔치는 청년 한 명과 모두 합쳐 15만 달러를 훔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라는 두 유형의 부정행위자가 있는데, 비용 편익 분석을 거쳐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전자 유형의 사람이 끼치는 손실 규모는 선물 매장의 물품과 현금에 손을 대면서 별것 아닌 행동을 합리화하는 후자 유형의 사람이 끼치는 그것보다 훨씬 적다. 이 책에서 우리는 부정행위를 부추기는 여러 요인들은 물론 우리로 하여금 정직함을 지키게 해주는 장치들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무엇이 부정행위를 부추기는지 알아보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어떤 식으로 부정행위를 서슴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가 저지르는 부정행위의 많은 부분을 가능케 하는 인간의 특성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부정행위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기본 성향을 살펴본 뒤 우리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정직성을 고양하거나 훼손하는 심리적이고 환경적인 요인들을 찾아 나설 것이다. 예를 들면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 모조품, 선거 공약, 창의성, 그리고 정신적 에너지의
고갈 상태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는 부정행위의 사회적인 측면들도 탐구할 것이다. 여기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 하는 문제도 포함된다. 또 자신의 부정행위로 다른 사람이 이득을 보는 상황에서 부정행위의 빈도와 규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탐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부정행위가 어떻게 작동하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환경에 어떻게 의존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우리는 부정행위를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저지르는지 살피고자 한다. 부정행위를 유발하는 여러 요인들을 탐구하는 것 외에 나는 이 책에서 행동 경제학 측면에서 사람들의 궁극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면적이고 환경적인 요인들을 밝히고자 한다. 사람의 행동에 실제로 추동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동을 실제로 추동하는 요인들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나면 당신은 부정직함을 비롯해 인간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연구 내용 덕분에 당신이 부정행위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보다 잘 이해해 스스로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흥미로운 방법들을 모색하는 데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 이제 여행을 시작하자. 네, 그 다음에 이제 목차가 있습니다. 총 10개 목차로 되어 있습니다. 10장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의 말, 역자 후기, 나의 동료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1장 부분이 조금 많습니다. 양으로. 그래서 1장 부분을 지금 고민 중인데요. 지금 대략적으로 30분 정도 읽었는데 제가 용기를 내서 이 1장을 한꺼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장 무엇이 선택을 조종하는가입니다.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속이며 거짓말을 한다. 당신도 그렇고 나 역시 가끔 그렇게 한다. 직업이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나는 학생들이 강의에 집중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소재를 동원한다. 이따금 외부 강의를 다시 읽겠습니다. 이따금 외부 강사를 초빙하기도 한다. 고백하건대 외부 강사를 초빙하면 따로 강의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니 나로선 여러모로 좋다. 기본적으로 외부 강사의 초청 강의는 강사나 학생들이나 내게 모두 유익한 윈윈윈 전략이다. 그러한 외부 강사 초청 강의의 일환으로 나는 내가 강의하는 행동경제학 수업에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특별 강사를 초빙했다. 이 사람은 대형 은행 CEO들을 상대로 경영 컨설팅을 하는 유명 인사로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했으며 법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 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부터 강의해줄 분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업체의 엘리트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소개가 끝나고 초청 강사가 강당에 섰다. 그는 시작부터 솔직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꿈꿉니다. 그렇죠? 그는 마치 피트니스 클럽의 강사처럼 매우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까? 학생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의 열정적이면서 소탈한 접근 방식이 마음에 드는 눈치였다. 여기 계신 분들 중 부자가 있습니까? 내가 부자인 건 나도 잘 압니다. 대학생인 여러분은 부자가 아닙니다. 다들 가난뱅이들입니다. 하지만 사기와 거짓말의 힘을 동원하면 이런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합시다. 그는 징기스칸에서부터 알렉스 로드리게스와 버나드 메도프 그리고 마사 스튜어트에 이르는 현대 위대한 사기꾼들 이름을 줄줄이 언급했다. 여러분은 모두 이런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합니다. 권력과 돈을 원합니다. 사기를 잘만 치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 사람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부자가 되는 비밀들을 알려주겠습니다. 흥미진진한 서두에 이어 지명 토론이 시작됐다. 그는 학생들에게 눈을 감고 몇 차례 심호흡을 하도록 했다.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사기를 쳐서 $10,000,000를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거기 초록색 셔츠 입은 학생 말해보세요. 그 학생은 부끄러워하면서 대답했다. 저는 집을 사고 싶습니다. 집이라고? 우리 부자들은 그걸 집이라고 하지 않고 맨션이라고 부릅니다. 거기 학생은 그가 다른 학생을 가리켰다. 저는 휴가를 가고 싶습니다. 자기 명의로 된 섬에서 휴가를 보낸다? 완벽하네요. 위대한 사기꾼들만큼 큰 돈을 벌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 미식가 있습니까?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다. 파베르제의 달걀로 만든 오믈렛은 어떻습니까? 가로 열고 파베르제의 달걀은 19세기 러시아 짜르 황실의 보물로 처음에 러시아 왕제 알렉산드로 3세가 1885년 부활절에 황후 마리아 페오도로브나에게 선물하려고 당시 보석 세공의 명장 칼 파베르제에게 의뢰해 만들었다. 네, 설명이 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도도새로 만든 필레는요,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은 영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에게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질문입니다. 자, $10,000,000를 받는 조건이면 여러분은 자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도 자동차로 치고 달아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의가 이쯤 진행되자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엄숙하고 진지한 성인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강의 시간의 마지막 10분 동안은 $10,000,000를 갖고 각자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 다양하게 의견을 나눴는데, 그리고 나서 학생들은 돈에 대한 갈망으로 마음이 괴로워졌다. 그리고 사기를 친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강사는 계속 말했다. 느낌이 오네요. 다들 망설이고 있군요. 절대로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비용 편익 분석을 바탕으로 공포와 정면으로 맞서 그를 극복해야 합니다. 사기를 쳐서 부자가 되면 얻는 것이 뭐죠? 학생들이 대답했다. 돈이 많아집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잃는 건 비용은 뭐죠? 체포됩니다. 그러자 강사가 이렇게 말을 받았다. 물론 체포돼 수갑을 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사기를 쳐서 체포되는 것과 사기를 쳐서 처벌을 받는 것이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월드컴의 전 CEO인 버나드 에버스를 보십시오. 이 사람의 변호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몰랐습니다라는 전략을 썼습니다. 에버스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의도적인 범죄가 아니었다는 거죠. 엔론의 전 CEO 제프리 스킬링도 이메일에 문서를 파기했다.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한 사실을 알고 있다 라고 썼으면서도 나중에 법정에서는 이 진술은 그저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라 말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방어 전략이 더 이상 안 통한다 해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미국과 범죄자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로 튀어버리면 되니까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개그맨 뺨치는 입담의 소유자이자 부자가 되는 사기술 이라는 풍자적인 내용의 책을 출간한 초청 강사 제프 크라이슬러는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순수하게 비용 편익 분석을 토대로 해야지 절대로 도덕적인 부분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반어적으로 강의를 해나갔다. 크라이슬러의 강의가 진행된 동안 학생들은 합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가 하는 말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기와 거짓말이 성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그의 생각에는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강의 말미에 나는 학생들에게 자기 행동이 SMORC와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평범한 일상에서 경찰에 체포되지 않고 남을 속일 수 있는 기회가 각자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들 중 얼마나 많은 숫자를 실제로 행동에 옮깁니까? 모든 사람이 다 크라이슬러가 제시한 비용 편익 접근 방법을 취한다면 우리 주변에 지금보다 더 많은 사기 행각들이 벌어질까요? 네, 다음 소제목은 매트릭스 실험입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베커의 접근 방법이나 크라이슬러의 접근 방법은 모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범죄 행위를 통해 얻고자 하는 이득. 둘째, 체포될 가능성. 셋째,
체포됐을 때 예상된 처벌. 합리적인 인간은 첫 번째 요소인 편익을 나머지 두 가지 비용과 비교함으로써 어떤 범죄를 저지를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 편익이란 얘기는 얻게 되는 이득을 얘기합니다. 편익은. 제가 다시 읽을까요? 그 문장을. 그러므로 SMORC는 사람들이 정직함과 부정직함을 놓고 판단을 내리는 방식을 정확하게 묘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나도 마찬가지로 이 모델이 담고 있는 의미에 다소 불편함을 느낀다. 이는 이 문제와 관련해 실제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다는 증거다. 여기에서 잠깐, 이제부터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 평가할 부정행위를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할 것이므로 정신을 바짝 차려주기 바란다. 나는 동료인 니나 마자르, 토론토 대학 교수와 온 아미르,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이고 캠퍼스 교수와 함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어떤 식으로 속이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기로 했다. 우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을 투자하면 $10를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즉 MIT 교정 곳곳에 붙였다. 나의 다른 저서 상식 밖의 경제학을 읽은 사람이라면 이 책의 1장 및 2장에 소개하는 몇몇 소재들이 익숙할 것이다. 약속된 시간에 참가자들은 한 강의실에 모였다. 책상과 의자가 줄맞춰 나란히 놓여있는 시험장 분위기의 강의실에 참가자들은 자리를 잡고 앉았다. 실험 진행자는 학생들로 구성된 피실험자들에게 이제부터 각각의 매트릭스에서 합해서 10이 되는 두 수의 조합을 찾아내는 문제를 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작업을 우리는 매트릭스 과제라고 부른다. 이 도구는 이 책에서 이후에도 여러 차례 등장할 것이다. 5분을 줄 테니 그 안에 가능한 한 많은 문제를 풀 것을 주문했고 정답 하나당 50센트를 주겠다고 했다. 이 금액은 실험을 할 때마다 다르게 설정했다. 실험 진행자가 시작이라고 외쳤고 학생들은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들은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려고 애썼다. 문제가 어떤 것이었는지 소개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당신이라면 합해서 10이 되는 숫자의 조합을 얼마나 빨리 찾아낼 수 있겠는가? 모든 피실험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실험에 참가했다. 그러나 주어진 5분이 끝나가는 마지막 얼마 동안 벌어진 일들은 각각의 피실험자 집단에 설정된 조건에 따라 달랐다. 먼저 피실험자들이 통제를 받는 조건이다. 이 조건에서 피실험자들은 주어진 시간 안에 가능한 한 많은 문제를 풀려고 서두른다. 1분이 지나면 한 문제를 푼다. 2분이 더 지나면 세 번째 문제를 거의 다 풀어간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났을 때는 네 문제를 푼 상태다. 피실험자는 시험지를 들고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감독관은 채점한 뒤 네 문제 다 맞았네요? 라고 말하며 그 학생에게 $2를 건넨다. 그리고는 가도 된다고 말한다. 이런 조건에서 채점 결과는 자신이 실제로 얻은 성적 그대로다. 다른 집단에선 조건을 다르게 설정해 피실험자들이 부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조건은 앞서의 통제 조건과 비슷하지만 5분이 지난 뒤 감독관은 피실험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자, 5분이 다 됐습니다. 정답을 몇 개 맞췄는지 채점한 뒤 시험지를 강의실 뒤에 있는 문서 파쇄기에 넣고 파기하세요. 그런 다음 앞으로 나와서 자기가 맞힌 정답의 개수를 말하고 한 문제당 50센트를 받아가면 됩니다. 네, 왼쪽에 이제 그림 왼쪽에 매트릭스 과제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은 정답을 맞힌 개수를 부풀리는 부정행위를 저지를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많이 부풀릴 것인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정행위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통제 상황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적 조작이 가능한 파쇄기 상황이라는 두 가지 조건에 따른 결과를 비교할 수 있었다. 만약 이 두 결과가 동일하다면 파쇄기 조건에서 어떤 부정행위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파쇄기 조건의 피실험 집단이 통계적으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이 집단에 속한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부정행위의 정도도 통제 조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우리가 확인한 결과 그리 놀랍지 않았다. 우리는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많은 사람이 실제로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뿐이었다.
통제 상황에서 피실험자들은 총 20개의 문제 중 평균 4문제를 풀었다. 그러나 파쇄기 상황에서 피실험자들은 평균 6문제를 풀었다고 주장했다. 통제 조건의 피실험 집단과 비교할 때 2문제나 더 많이 풀었다고 말한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처럼 평균치를 높인 주범은 훨씬 많은 정답을 풀었다고 주장하는 소수의 썩은 사과들이 아니라 정답을 맞힌 문항의 개수를 저마다 아주 조금씩 부풀린 다수의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돈을 더 주면 부정행위가 늘까입니다. 부정행위와 관련한 이런 기본 자료를 확보한 뒤 나는 마자르, 아미르와 함께 어떤 동기로 사람들이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부정행위를 저지르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SMORC의 논리에 따르면 체포되거나 처벌받을 가능성에 비해 많은 돈을 얻을 가능성이 높을 때 사람들은 부정행위를 더 많이 저지른다. 우리는 너무도 명쾌하게 매력적인 이 가설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실제 실험을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 실험은 한 가지를 제외하고 지난번과 같은 조건이었다. 이번에는 정답을 맞힌 문제에 대한 보상 금액을 다르게 설정했다. 피실험 집단에 따라 보상 금액을 25센트부터 50센트, 1달러, 2달러, 5달러, 심지어는 10달러까지 다양하게 설정했다. 실험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 보상 금액이 커질수록 부정행위도 늘어났을까? 결과를 말하기 전에 이와 관련해 보조적으로 진행했던 실험 결과부터 들려주려 한다. 이 실험에서는 피실험자들 대상으로 매트릭스 과제를 풀게 하는 대신 파쇄기 조건의 피실험자들이 각각의 보상 수준에서 몇 개의 정답을 맞췄다고 주장할 것인지 추측해 보도록 했다. 이에 대해 피실험자들은 보상 금액이 커짐에 따라 정답을 맞췄다고 주장하는 개수도 늘어날 것이라 예측했다. 그들은 부정행위의 수준이 SMORC의 원리와 일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의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보상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2문제를 더 맞췄다고 주장했다. 아닌 게 아니라 한 문제를 맞힐 때마다 10달러를 준다고 했을 때 부정행위를 저지른 숫자는 오히려 평균보다 더 낮았다. 제시한 보상 금액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부정행위가 늘어나지 않은 것일까? 어째서 가장 많은 돈을 준다고 했을 때 오히려 부정행위가 가장 적게 나타났을까? 보상 금액에 둔감한 이런 결과는 부정행위가 비용 편익 분석의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부정행위가 비용 편익 분석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 한다면 편익, 즉 제공하는 돈의 액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행위는 더 많이 나타나야 옳다. 그런데 어째서 정답 하나당 10달러를 제시했을 때 부정행위의 수준이 오히려 가장 낮게 나타났을까? 이런 결과에 대해 나는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정답 하나당 받을 수 있는 돈의 액수가 그처럼 커질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죄책감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다. 정답 하나당 10달러를 받을 경우에 부정행위는 어떤 사람의 사무실에서 연필 한 자루를 슬쩍 가져오는 것과 같은 차원의 부정행위가 아니다. 이것은 연필 한 자루가 아니라 연필 몇 다스 혹은 500장짜리 프린트 용지 한 권을 들고 나오는 것과 맞먹는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규모가 큰 그야말로 심각한 부정행위다. 네, 다음 소제목은 도둑잡기입니다. 우리는 다시 세 번째 실험을 진행했다. 이번에는 부정행위를 했다가는 발각될 가능성이 한층 높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피실험자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다. 이 실험을 위해 우리는 일종의 감시 카메라를 마련했다. 우리는 한 집단에서 시험지의 절반만 파쇄기로 파기하라고 했다. 이는 피실험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 그 증거를 포착당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다른 한 집단에게는 시험지를 완전히 파기하라고 했다. 이는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집단에게는 시험지를 모두 파기할 뿐만 아니라 지폐와 동전이 100달러가 넘게 든 커다란 상자에서 자기가 직접 돈을 꺼내갈 수 있게 했다. 이런 조건에서라면 피실험자들은 들키지 않고 부정행위를 저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한다면 추가로 돈을 더 가져갈 수도 있었다. 먼저 번 실험에서처럼 우리는 다른 피실험자 집단에게 상이한 조건 아래 사람들의 부정행위 수준이 얼마나 달라질 것인지 물었다. 이 질문에 그들은 다시 한번 SMORC의 원리에 입각해 답변했다. 부정행위 경향은 발각되고 체포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과 반비례해
커질 것이라고 답한 것이다. 실제로도 과연 그랬을까? 그렇지 않다. 이번에도 역시 많은 사람이 부정행위를 했지만 그 정도는 세 가지 상이한 조건에 집단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행한 일련의 실험에서 피실험자들은 정말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들통나지 않을 거라 믿었을까?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 나는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대학 라첼리 바르칸 교수와 그가 지도하던 대학원생 에이나브 마하라바니와 함께 또 다른 실험을 진행했다. 이 저자가 보니까 앞에 텔아비브 대학을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아마 이스라엘 출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이 나옵니다. 벤구리온은 아마 이스라엘을 건국한 사람일 겁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에이나브는 시각장애인이었다. 한 줄을 제가 빼먹었네요. 이 실험은 에이나브와 또 다른 조교인 탈리가 진행했다. 두 사람은 여러 면에서 비슷했다. 그러나 에이나브는 시각장애인이었다. 그녀가 실험 진행자 역할을 할 경우 사람들이 부정행위를 하기가 더 쉬웠다. 또 실험이 끝나고 보수를 받을 때 피실험자는 에이나브가 눈치채지 못하게 더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었다. 피실험자들은 과연 에이나브가 실험 진행자 역할을 할 때 탈리가 할 때에 비해 부정행위를 더 많이 저질렀을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물론 피실험자들은 자신이 받아야 할 돈보다 좀 더 많은 돈을 받아가긴 했지만 시각장애인이 아닌 탈리가 실험 진행자 역할을 할 때에 비해 결코 더 많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이런 결과는 들통나서 망신을 당하거나 체포될 가능성이 부정행위의 규모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부정행위가 들통날 가능성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주장하고 싶진 않다. 경찰관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차를 훔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들통날 가능성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부정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의 실험에서 그것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어쩌면 우리가 진행한 일련의 실험에 참가한 피실험자들은 다음과 같이 혼잣말을 할 수도 있다. 내가 단지 몇 문제만 속인다면 아무도 나를 의심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너무 많이 속인다면 실험 진행자가 나를 의심하고 이것저것 물어볼지도 몰라. 우리는 다시 다음 실험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피실험자들 중 절반에게 이전 실험에서 마친 정답의 개수가 평균 4개라고 알려줬다. 실제로 그랬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이 개수를 8개라고 말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의 기본 원리는 부정행위의 수준이 자기가 저지르는 부정행위가 두드러져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 관련이 있다면 피실험자들이 각자 평균이라 생각하는 것보다 단지 몇 문제를 더 맞췄다고 주장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예를 들어 보통 사람이 보통 약 4문제를 푼다고 피실험자들이 믿는다면 이들은 6문제를 맞췄다고 주장할 테고 보통 약 8문제를 푼다고 믿는다면 10문제를 맞췄다고 주장할 것이다. 실험 결과는 어땠을까? 피실험자들은 과거의 평균 정답률과 관련해 우리가 제시한 사전 정보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평균적으로 4문제를 풀었건 혹은 8문제를 풀었건 상관없이 이들은 2문제 정도 더 맞췄다고 부풀렸다. 4문제를 풀었을 경우 6문제를 풀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결과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부정행위는 두드러져 보이기 싫다는 생각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뜻한다. 오히려 부정행위의 규모나 수준은 도덕성에 대해 사람들이 저마다 갖고 있는 기준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정직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다. 네, 다음 소제목은 택시 운전사와 장님 속이기입니다. SMORC의 논리에 반하는 이런 최초의 증거로 무장하고 바르칸과 나는 심리 실험에서 벗어나 좀 더 자연스러운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우리는 실험실 학생들이 아니라 실제 현실 속의 사람들을 테스트하고 싶었다. 학생들은 자신들을 실제 현실 속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우리는 일상적인 환경이나 평범한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그때까지 진행했던 실험의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놓친 부분은 사람들이 선행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우리가 했던 실험에서 피실험자들이 할 수 있었던 최상의 행동은 정직한 선택을 함으로써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많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많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선행도 아니고 악행도 아닌 중립적인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선행을 베푸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고안했다. 도로 양옆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농수산물 시장을 상상해보자. 그 시장은 이스라엘 남부 도시 베르셰바의 중심부에 있다. 몹시 더운 날이고 길 양옆으로 길게 늘어선 가게에서는 상인 수백 명이 물건들을 내놓고 손님을 기다린다. 온갖 냄새가 지나가는 행인들의 코를 자극한다. 행인의 시선은 신선한 토마토와 딸기, 시큼한 피클, 갓 구운 할라빵, 여기서 할라빵은 유대인의 전통빵이라고 합니다. 올리브와 치즈가 담긴 작은 쟁반들을 바쁘게 훑고 지나간다. 상인들은 큰 소리로 자신이 파는 물건이 최애 상품이라 떠들어댄다. 오늘 하루만 반짝 세일합니다. 달고 맛있습니다. 쌉니다. 싸요. 에이나브와 탈리는 이 시장에 도착해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에이나브는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흰색 지팡이를 들었다. 두 사람 모두 몇 군데 과일 가게에서 토마토 2kg을 싸달라고 하고는 다른 볼일을 보고 나서 가져가겠다고 했다. 그런 다음 10분쯤 뒤 돌아가서 상인이 담아놓은 토마토를 받고 돈을 지불했다. 그들은 다시 토마토를 다른 과일 가게에 가져가 품질을 살펴봐 달라고 했다. 에이나브와 탈리가 각자 구입한 토마토의 품질을 기준으로 상인들이 둘 중 누구에게 더 호의적이었는지 살피기 위함이었다. 상인들은 에이나브에게 품질이 더 나쁜 토마토를 줬을까? 상인들은 시각장애인인 에이나브를 속이려 했을까? 합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에이나브는 토마토의 외관을 볼 수 없으므로 상인들은 빛깔이 좋지 않은 토마토만을 골라 그에게 팔 수 있었다. 그렇게 하더라도 들킬 염려는 전혀 없었다. 사실 시카고 대학의 전통 경제학자라면 모든 사람, 즉 상인과 에이나브 그리고 다른 소비자의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인들은 품질이 좋은 토마토는 다른 손님에게 팔기 위해 남겨두고 앞을 못 보는 에이나브에게는 빛깔이 좋지 않은 토마토를 파는 게 옳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에이나브가 구입한 토마토가 탈리의 토마토보다 품질이 더 좋았다. 상인들이 본분을 잊은 셈이다. 시장 상인의 도덕성과 관련해 이런 낙관적인 결과를 얻은 뒤 우리는 다른 직업군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에는 택시 운전사였다. 택시 운전사는 속임수를 잘 쓴다는 것이 사람들의 통념이다. 이는 그들이 지리를 잘 모르는 손님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때 지름길을 두고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는 이른바 뺑뺑 돌기 수법을 자주 쓰기 때문이다. 라스베이거스의 택시 운전사를 대상으로 한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몇몇 택시 운전사들은 맥라렌 공항에서 스트립 지역까지 갈 때 15번 주간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터널을 통과하는 노선을 선택하는데 이 경우 약 3.2km의 거리를 가는데 $92 요금이 나온다. 택시 운전사들에 대한 이런 확인되지 않는 편견과 관련해 사람들은 택시 운전사가 정말 승객을 속이는지, 특히 속임수를 눈치챌 수 없는 사람, 즉 에이나브와 같은 시각장애인을 더 많이 속이는지 궁금해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에이나브와 탈리에게 각자 따로 기차역과 대학을 오가며 왕복 20회 택시를 타도록 했다. 이 구간의 택시 요금은 미터기를 작동할 경우 약 25니스, 즉 약 7달러지만 보통은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고 20니스, 약 5.5달러를 받는다. 우리 실험에서는 에이나브와 탈리가 운전사에게 미터기를 켜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어떤 운전사들은 초행길인 것처럼 행동한 두 사람에게 미터기를 켜지 않고 통상적인 요금을 내는 게 더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그러나 두 사람은 미터기를 켜고 운행해 줄 것을 고집했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운전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주고 택시에서 내렸다. 그런 다음 다시 다른 택시를 타고 똑같은 실험을 반복했다. 실험 결과 에이나브가 탈리보다 평균 요금을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 모두 미터기 기준으로 요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택시 운전사들이 에이나브를 태울 때는 상대적으로 요금이 적게 나오는 노선을 선택하고 탈리를 태울 때는 요금이 많이 나오는 노선을 선택한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택시 운전사들은 A나부는 속이지 않았지만 탈리는 속였다는 뜻이 된다. 이에 대해 A나부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나는 택시 운전사들이 내가 말한 대로 미터기를 작동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상당수가 요금이 20니스쯤 나오자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미터기를 끄더라고요.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편 탈리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25니스 가까운 요금을 냈습니다. 이런 결과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다. 첫째, 택시 운전사들은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비용 편익 분석을 한 게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들이 정말 돈을 따졌더라면 당연히 A나부를 더 많이 속였을 것이다. A나부에게 미터기에 찍힌 요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혹은 먼 길로 돌아갔을 것이다. 둘째, 택시 운전사들은 승객을 속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면서 승객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그들은 A나부의 불편한 신체 상태를 고려해 자신의 수입이 줄어드는 손실을 감수한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퍼지 요인입니다. 현실에서는 분명 베커나 전통 경제학자들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강요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 놀랍지 않은가? 우선 부정행위의 수준은 부정행위를 할 때 얻을 수 있는 돈의 규모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 실험에선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발견은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있는 걸 껴서 읽었더니 문장이 끝난 줄 알고 읽었는데요. 문장이 안 끝났었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중간에 읽었던 거 빼겠습니다. 우선 부정행위의 수준은 부정행위를 할 때 얻을 수 있는 돈의 규모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발견은 부정행위는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것에서 비롯되는 편익을 고려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게다가 부정행위의 수준이 그것이 발각될 가능성에 따라 민감하게 바뀌지 않는다는 실험 결과를 보면 부정행위가 비용 편익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은 더욱 미심쩍어진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사소한 부정행위를 한다는 사실은 부정행위를 지배하는 요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흥미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여기서 나는 이 책 전체를 관통해 살펴볼 한 가지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간단히 말하면 사람들은 두 가지 동기부여를 받아 어떤 행동을 한다. 한편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정직하고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로 봐주길 바란다. 사람들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편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싶어한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자아 동기부여라고 부른다.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얻고자 하며 이것이 가능한 한 크길 바란다. 이것이 바로 표준적인 동기부여인 재정적 동기부여다. 네, 영어로 굳이 읽자면요, 자아 동기부여는 에고 모티베이션 이렇게 돼 있고요. 재정적 동기부여는 financial 혹은 financial motivation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동기부여는 명백하게 서로 모순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남을 속이는 동시에 스스로를 정직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일까?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이 가진 놀라운 인지적 유연성이 작동한다. 인지적 유연성은 cognitive flexibil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지적 유연성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적어도 사소한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이득을 얻는 동시에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균형 잡힌 행동이 앞으로 우리가 퍼지 요인이라고 부르게 될 이론의 토대다. 퍼지 요인 이론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지난 연말에 소득세를 환급받으려고 이런저런 계산을 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라. 자신이 내려고 했고 그 모호하고 찜찜한 결정을 당신은 다시 읽겠습니다. 자신이 내려야 했던 그 모호하고 찜찜한 결정을 당신은 어떻게 해야 편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여기서 fudge란 얘기는 지금 제가 아는 단어와 좀 다른데요. 이게 애매모호한 그런 게 fudge입니다. 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휴대폰 요금을 업무 추진비로 처리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그 경우 당신 마음은 편하겠는가? 만약 당신이 가족 중 누군가와 통화를 할 때 쓰는 또 다른 휴대폰을 갖고 있다면 그 휴대폰 요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
업무 추진비로 처리해야 할까? 나는 지금 납세와 관련된 당신의 결정을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당신이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업무 추진비의 범위에 대해 당신이 자기 자신과 협상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친구들과 함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데 한 친구가 최근 당신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묻는다. 당신은 친구의 질문에 자세히 답변한다. 이 경우 이 음식점에서 당신이 지불한 음식값을 업무 추진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식사 행위가 출장 중에 일어난 일이라면 혹은 함께 식사한 친구들 중 누군가가 가까운 미래에 당신의 사업 고객이 될지 모른다는 기대로 그 자리를 마련했다면 어떨까? 만약 당신이 세금 계산할 때 이런 것까지 고려했다면 당신은 자기 도덕론과 관련해 유연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하다. 요컨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스스로의 자아,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정행위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기준선을 파악하려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와 관련해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말했다. 도덕은 예술과 마찬가지로 어딘가에 어떤 선 하나를 긋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 선의 위치가 어디인지 하는 것이다. 제롬이 사람 이름이 제롬 K 제롬입니다. 제롬이 2번 반복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제롬 K 제롬이 1889년에 발표한 소설 보트 위의 세 남자는 이 점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그는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한 주제 중 하나인 낚시 이야기를 한다. 다음은 그 소설의 한 부분이다. 예전부터 알고 지낸 한 청년이 있다. 매우 양심적인 이 사람은 플라잉 낚시를 갈 때면 자신이 잡은 물고기에 대해 25% 이상은 절대 과장하지 않는다는 자기만의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40마리를 잡으면 사람들에게 50마리를 잡았다고 말하는 식이죠. 그 이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청년처럼 자기가 하는 거짓말에 스스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의식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이를 입 밖에 내는 경우는 더욱 드물지만 25%라는 이 청년의 기준은 매우 명확해 보인다. 사람들은 모두 절대적인 죄악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부정행위를 한다. 사람들이 이 청년처럼 스스로 용인할 수 있는 거짓말의 정도를 의식적으로 정해놓지는 않지만 대체로 청년과 매우 비슷하게 행동한다. 우리는 누구나 어느 정도의 부정행위가 절대적으로 죄가 되는지에 대해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있다. 퍼지 요인 이론의 내적 작동 방식, 즉 스스로를 정직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망과 부정행위로 이득을 얻고 싶은 욕망 사이에 미묘한 균형을 파악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계속 살펴보겠다. 네, 글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그 행동경제학이라는 걸 여러분들 많이 요즘 듣게 됩니다. 행동경제학의 예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재밌는 내용으로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퍼지 요인 이론이라는 부분을 읽어가겠습니다. 네, 함께 새로운 책 읽기 시작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